여러분이 이 글을 읽는 지금 이 찰나에도 우주 곳곳에서는 별들이 폭발하고 블랙홀이 만들어지고 은하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게 한 점으로 모여 사라지거나 아니면 영원히 팽창하다가 차갑게 식어버리겠죠. 문제는 우리가 그 끝을 정확히 모른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우리가 우주의 시작조차 확실히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400만 년 전 이 지구에 처음 인간이라는 존재가 등장했을 때부터 우리는 단 하나의 질문에 사로잡혀 왔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처음에는 신화로 답했습니다. 신이 우리를 만들었다고,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었죠. 수천 년 동안 인류는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불과 100여 년 전 한 남자가 나타나 이 모든 걸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버트 아인슈타인.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천재 물리학자 맞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혀를 내민 사진으로 유명한 바로 그 사람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정확히 무엇을 발견했는지, 왜 그토록 위대한 천재로 불리는지 제대로 모릅니다. 오늘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려고 해요. 1905년 스위스 베른의 특허청에서 평범하게 일하던 26살 청년 아인슈타인은 세상을 뒤흔들 논문 하나를 발표합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는 당시로서는 완전히 미친 소리처럼 들렸던 이론이었죠. 그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빛의 속도로 움직이면 시간이 느려집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코웃음을 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그런데 10년 뒤인 1915년 아인슈타인은 더 충격적인 이론을 내놓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이었죠.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중력은 힘이 아니라 공간이 휘어진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가 발로 딛고 서 있는 이 공간, 이 우주 자체가 휘어져 있다는 겁니다. 마치 트램펄린 위에 무거운 볼링공을 올려놓으면 천이 휘어지듯이 지구나 태양 같은 무거운 물체 주변의 공간이 휘어져 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에는 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우주가 정지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방정식의 해를 풀어보면 우주는 팽창하거나 수축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아인슈타인에게는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당시 모든 사람들처럼 우주는 영원 불변하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밤하늘을 올려다보세요. 별들은 그 자리에 가만히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자리에 있을 것 같죠. 아인슈타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방정식에 우주 상수라는 걸 억지로 집어넣습니다. 우주가 팽창하거나 수축하지 못하게 막는 일종의 버팀목 같은 거였죠. 나중에 그는 이걸 자신의 인생 최대 실수라고 말했지만요. 왜냐하면 몇 년 뒤 벨기에의 한 신부가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다시 풀어봤는데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 신부의 이름은 조르주 르메트르였습니다. 물리학자이면서 동시에 가톨릭 신부였던 독특한 인물이었죠. 그는 1927년 이렇게 주장했어요. 우주는 아주 작은 점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처음에 이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다고 해요. 당신의 수학은 맞지만 물리학은 형편없군요 라고 말했다죠. 우주가 팽창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2년 뒤인 1929년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이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 실제로 은하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걸 관측한 거예요. 허블은 은하에서 오는 빛을 분석했어요. 그랬더니 빛의 파장이 붉은 쪽으로 치우쳐 있더라는 겁니다. 이걸 적색편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구급차가 멀어질 때 사이렌 소리가 낮아지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이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할 수 없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어요. 우주는 정지해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만약 우주가 지금 팽창하고 있다면 거꾸로 시간을 되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주는 점점 작아질 거예요. 계속 작아지고 작아지면 결국 어디까지 갈까요? 바로 한 점입니다. 무한히 작고 무한히 뜨거운 한 점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점에서 우주가 시작되었다는 이론이 바로 빅뱅 이론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지만 당시에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었어요. 우주 전체가 한 점에서 시작되었다니요? 그것도 시간과 공간조차 존재하지 않던 그 점에서요? 심지어 그 점 이전에는 뭐가 있었나요? 라고 묻는 것조차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간 자체가 그 순간 시작되었으니까요. 많은 과학자들이 빅뱅 이론을 비웃었습니다. 실제로 빅뱅이라는 이름 자체가 조롱의 의미로 붙여진 거였어요. 영국의 천문학자 프레드 호일이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대폭발 이론 빅뱅은 말도 안 됩니다 라고 비꼬면서 생긴 이름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조롱의 이름이 정식 명칭으로 굳어버렸습니다. 호일을 비롯한 많은 과학자들은 대신 정상 우주론을 주장했어요. 우주는 팽창하긴 하지만 시작점은 없었다는 이론이었죠. 팽창하면서 생기는 빈 공간에서 계속 새로운 물질이 생겨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당시에는 빅뱅보다 이게 더 합리적으로 들렸어요. 왜냐하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어기지 않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1960년대 빅뱅 이론의 결정적 증거가 발견됩니다. 미국 벨 연구소의 두 엔지니어 펜지어스와 윌슨이 우연히 발견한 우주 배경 복사였죠. 이들은 거대한 안테나로 위성통신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잡음이 계속 들렸어요. 처음에는 안테나에 쌓인 비둘기 똥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비둘기를 쫓아내고 똥을 깨끗이 치웠는데도 잡음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그 잡음은 우주 전체에서 오는 신호였습니다. 빅뱅 직후 우주가 뜨거웠을 때 나온 빛이 우주 팽창으로 인해 마이크로파로 바뀌어서 지금까지 날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빅뱅의 여운 같은 거였죠. 마치 폭죽이 터진 후 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요. 펜지얼스와 윌슨은 이 발견으로 노벨상을 받았고 빅뱅 이론은 드디어 과학계의 정설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빅뱅 이론에도 설명하지 못하는 게 있었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지평선 문제였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를 측정해보니 우주 어디를 봐도 온도가 거의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고요? 생각해보세요. 우주가 138억 살이라면 빛이 여행할 수 있는 최대 거리는 138억 광년입니다. 그런데 우주의 동쪽 끝과 서쪽 끝은 서로 207,6억 광 떨어져 있어요. 빛조차 둘 사이를 왕복할 수 없는 거리죠. 그럼 어떻게 온도가 똑같을 수 있을까요?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같은 온도로 맞출 수 있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0년 앨런 구스라는 물리학자가 인플레이션 이론을 제안합니다. 빅뱅 직후 우주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팽창했다는 이론이에요. 얼마나 빠르냐고요? 10의 마이너스 32승초, 그러니까 00초 동안 우주 크기가 10의 26승배, 그러니까 100경배 이상 커졌다는 겁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원자보다 작았던 우주가 순식간에 자몽 크기로 커진 거예요. 이 미친 속도의 팽창으로 우주 곳곳이 균일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마치 풍선을 불 때 표면에 주름이 펴지는 것처럼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기억하시나요? 질량을 가진 물체들은 서로를 끌어당긴다는 그 법칙이요. 지구와 달이 서로 끌어당기고 태양과 행성들이 서로 끌어당기죠. 그런데 만약 우주 전체로 확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은하들이 서로를 끌어당길 겁니다. 그럼 우주는 팽창하는 게 아니라 수축해야 맞아요. 아니면 최소한 팽창 속도가 점점 느려져야 하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우주 팽창 속도를 정밀하게 측정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느려지고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그런데 1998년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우주 팽창 속도가 느려지는 게 아니라 빨라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결과였습니다. 마치 공을 위로 던졌는데 점점 빨라지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중력이 있다면 절대 그럴 수 없는데 말이죠.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암흑 에너지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우주 전체에 퍼져 있으면서 공간을 밀어내는 에너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계산해보니 우주의 약 70%가 이 암흑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물질은 고작 5% 정도고 나머지 25%는 암흑 물질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보이지 않지만 중력은 있는 신비한 물질이죠. 정리해보면 우리는 우주의 95%가 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건 고작 5%뿐이에요. 마치 바다에서 수면 위로 나온 빙산의 일각만 보고 바다 전체를 안다고 착하는 것과 같죠. 그래도 우리는 빅뱅 이론이 맞다고 확신했어요. 우주 배경 복사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2022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가동되면서 상황이 또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임스 웹은 인류가 만든 가장 강력한 우주망원경이에요. 허블 우주망원경보다 100배 이상 멀리 볼 수 있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우주 초기의 은하들을 관측하기 시작했어요. 빅뱅 직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하려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주 탄생 후 5억 년밖에 안 됐을 때 이미 어마어마하게 큰 은하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빅뱅 이론으로는 이렇게 빨리 큰 은하가 만들어질 수 없어요.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성인 체격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은 일이었죠. 특히 GN-11이라는 은하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 은하는 빅뱅 후 약 4억 년 시점에 존재했는데 질량이 태양의 1000억 배가 넘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크기였죠. 마치 임신 1개월 된 태아가 어른마하다는 것과 같았어요. 과학자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100년 동안 쌓아온 빅뱅 이론이 흔들리는 순간이었거든요. 어떤 과학자들은 빅뱅 이론이 틀렸다고까지 말하기 시작했어요. 언론에서는 빅뱅의 위기라는 제목의 기사가 쏟아졌죠. 하지만 다른 과학자들은 진정하라고 말했어요. 문제는 빅뱅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초기 은하를 이해하는 방식이라고요. 실제로 자세히 분석해보니 처음 측정한 은하 질량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컸어요. 멀리 있는 은하의 밝기를 측정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마치 밤엔 산에 모닥불을 보고 그게 작은 불인지 큰 불인지 판단하는 것만큼 어려워요. 그래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혹시 정말로 빅뱅 이론이 틀린 건 아닐까요? 혹시 우주에는 우리가 모르는 다른 비밀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사실 빅뱅 이론에는 여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가장 큰 건 바로 왜 빅뱅이 일어난가입니다. 빅뱅 이론은 우주가 어떻게 진화했는지는 설명하지만 왜 시작되었는지는 설명하지 못해요. 그건 과학의 영역을 벗어난 질문일 수도 있죠. 또 다른 문제는 특이점입니다. 빅뱅의 시작점은 크기가 0이고 밀도가 무한대인 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물리 법칙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아는 수학으로는 계산조차 할 수 없어요. 마치 0으로 나누기를 하는 것처럼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빅뱅 이전에도 뭔가 있었을 거라고 추측해요. 예를 들어 순환 우주론이라는 게 있는데 우주가 팽창과 수축을 무한히 반복한다는 이론이에요. 빅뱅은 시작이 아니라 이전 우주가 수축해서 터진 것뿐이라는 거죠. 마치 심장이 뛰듯이 우주가 펄스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다중우주론도 있어요. 우리 우주 말고도 수없이 많은 우주가 존재한다는 이론이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우주에서는 다른 빅뱅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몰라요. 각 우주마다 물리 법칙이 다를 수도 있고요. 우리 우주는 우연히 생명이 살 수 있는 법칙을 가진 거고요. 르메트르에 의해 이 우주에도 시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과학자들, 그 전까지 우주 탄생의 순간은 그 어떤 물리 법칙도 작용할 수 없는 신비한 순간이라 여겨졌기에 과학자들은 감히 우주의 탄생을 과학적으로 풀어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르메트르에 의해 상황이 바뀌면서 과학자들은 이 광활한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이 우주가 우리 지구와 인간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연구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렇게 조금 더 과거의 모습을 보기 위해 인류의 과학 기술을 집약해 쏘아 올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그동안 날씨나 우주먼지, 대기 등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으로 지구에서는 관측할 수 없었던 수많은 천체 현상들을 찍어내며 우리에게 새로운 정보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연구가 맞다는 확신을 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얼마 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던 것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아주 놀라운 사진 한 장이 포착되었어요. 세간의 충격을 안겨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사진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국제학술지 네이처의 논문으로 실리게 되는데요. 그에 따르면 최근 그들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통해 지구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 6개를 새롭게 포착했다고 합니다. 이 은하들은 지구와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동안은 관측할 수 없었는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 적색 편의 값을 통해 은하의 정체를 밝혀본 결과 무려 이 은하들은 약 131억 년에서 133억 년 전에 탄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죠.
다시 말해 이 은하들은 우주가 탄생한 직후 약 5억에서 7억 년 정도 후에 탄생한 아기 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어린 은하를 발견한 것이 학술적으로 굉장히 큰 성과이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 논란이 될 정도인가 싶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은하가 이토록 주목을 받은 것은 그 규모에 있었어요. 우리가 관측해낸 여러 가지 천체들 중에서 우주 탄생 직후 발생한 은하들은 학술적으로 연구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저 소설로만 써왔던 빅뱅 이론을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발견한 은하 GN-J11은 우리의 소설이 틀릴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사람이든 동물이든 아기 때에는 몸집이 작은 게 당연하죠. 아무리 커다란 코끼리나 공룡도 새끼 때에는 그 크기가 작았습니다. 이는 우주에도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우주 탄생 초기에는 분명 수많은 먼지와 자원들이 흩뿌려져 있었겠지만 이들이 뭉쳐 커다란 천체를 이루기까지는 수억 년에 달하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GN-Z11은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으로 규모가 상당했어요. 보통 천문학에서 천체의 무게를 잴 때에는 얼마나 밝게 빛나는지를 이용해 그 무게를 구하는데요. 천체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내부의 압력과 온도는 올라가기 때문에 더욱 많은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작은 규모보다는 큰 규모에서 훨씬 강하고 밝은 빛을 내게 되죠. 그렇게 학자들은 이 방법을 이용해 GN-Z21의 규모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그 크기는 무려 태양 질량의 100억 배, 심지어 1000억 배에 달하는 천체도 존재하고 있었어요. 사실 이 넓은 우주에 태양보다 큰 질량을 가진 별들은 차고 넘치지만 이 사실이 놀라웠던 이유는 우주 탄생 직후에 이 정도로 큰 질량을 가진 별이 만들어질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빅뱅 이론을 바탕으로 수도 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도 이 정도로 큰 별은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었어요. 결국 이는 우리가 약 138억 년이라고 생각하는 우주의 역사가 틀린 걸 수도 있으며 이 우주가 빅뱅으로 인해 탄생한 것이 아니라 빅뱅 이전에도 우주가 존재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었죠. 그렇게 100년에 걸쳐 쌓아온 빅뱅 이론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말 그대로 패닉에 빠진 과학자들. 그런데 한 과학자가 이 관측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하나 발견합니다. 앞서 말했듯 우리는 천체의 질량을 구할 때 그 천체가 발광하는 빛의 양을 사용해요. 빛이 밝고 강하면 큰 질량을 가졌고 빛이 어둡고 약하면 작은 질량을 가진 것이죠. 이 방법은 지금까지 꽤나 정확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견한 은하들은 지구로부터 무려 33억 광년 이상 떨어져 있어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말이죠. 때문에 이들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데이터를 대입하기엔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우주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서부터의 데이터, 즉 최신 데이터인데 이것을 아주 옛날인 과거에 그대로 대입해도 되냐는 것이었죠. 분명 빅뱅 초기의 우주와 현재 우주의 구성은 천차만별일 겁니다. 수소가 더 많았을 수도 있고 어떤 원소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을 테죠. 그에 따라 예를 들어 지금은 한 은하에 어두운 별 100개, 밝은 별 10개라는 규칙이 있다고 한다면 과거에는 어두운 별 1000개에 밝은 별 1개일지 어두운 별 0개에 밝은 별 10개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번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포착한 은하를 지금의 데이터로 해석하게 된다면 당연히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빅뱅 이론에는 맞지 않는 이상한 값이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빅뱅이 위기를 맞은 건 이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우주에 존재하는 천체들은 그 규모에 따라 굉장히 규칙적인 변화를 유지하고 있어요. 태양을 예로 들자면 이제 막 태어난 태양은 내부에 존재하는 수소를 태워 자신의 모습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 수소를 다 태우고 나면 일련의 과정을 거쳐 잠시 크기가 커진 적색 거성, 마지막으로는 차갑게 식어버린 백색 외성의 상태가 되죠. 사실 천체에 있어 질량이란 자신의 수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보통 질량이 크면 오랜 기간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항성의 경우 질량이 크면 클수록 사용하는 자원의 양 자체도 늘어나기 때문에 수명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태양이 약 170억 년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태양 질량의 3배쯤 되는 별은 고작 6억 4천만 년, 5배 정도 되는 별이라면 약 3천만 년 정도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태양보다 작은 질량의 별은 175억 년 이상 자신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죠.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이번에 발견된 백색외성이 빅뱅 이론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번에 발견된 극저질량 백색외성은 대부분 태양 질량의 약 0.144배에서 0.184배 정도, 즉 태양의 20%에 미치지 않는 질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방금과 같은 방식으로 수명을 측정해보면 그 나이가 무려 150억 년, 많게는 5,500년이라는 것이었죠. 분명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인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결국 우리 빅뱅 이론은 틀린 것일까요? 다행히 과학자들은 이에 대해서도 해답을 내놓았습니다. 그 단서는 바로 이 극저질량 백색외성이 자신과 비슷한 질량을 가진 항성과 공전하는 천체라는 것이었어요. 쉽게 말해 지금 현저히 낮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극저질량 백색외성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관측하지 못하는 주변의 별에 의해 질량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지구가 블랙홀과 함께 공전하고 있는데 블랙홀이 우리 지구의 질량을 야금야금 뺏어먹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빅뱅은 간신히 다시 한번 자신의 존재를 지켜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주의 거대한 소설인 빅뱅 이론을 지켜내기 위해 그동안 상상하지도 못했던 수많은 방법들을 떠올리며 우주의 비밀을 파헤쳐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밝혀낸 우주의 비밀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지성을 갖기 시작한 순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달려왔어요. 우리를 탄생시킨 우주는 어떻게 탄생하였는지 그 방법을 만들어내었으며 과학이란 소설을 쓰기 시작하였죠. 하지만 처음에 인류가 쓴 소설은 글도 모르는 동물이 쓴 낙서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이 쓴 소설은 우주의 비밀에 접근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망상에 가까운 이야기였죠. 그런데 점점 특이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하늘이라는 공간은 너무나도 신성한 곳이라 우리 인간이 관심조차 가져서는 안 되는 신의 영역이었지만 신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 하늘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신이 하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하다 생각했던 하늘조차 어떠한 정해진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그리고 1687년 아이작 뉴턴이 이를 수식화하며 인류의 목표 달성에 엄청난 기여를 하였죠. 이를 바탕으로 수세기 동안 정체되었던 인류의 과학기술은 엄청난 폭의 성장을 하였으며 인간은 산업화라는 눈에 띄는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이상의 무언가가 발견되지 않으며 인류의 번뜩임이 끝이 나는 줄 알았는데 1905년 드디어 그 인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과학의 역사를 설명할 때 도저히 빠뜨릴 수 없는 그 인물, 아인슈타인 말이죠. 아인슈타인은 특수 상대성 이론을 시작으로 수많은 논문을 발표하며 우주의 본질에 닿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제서야 비로소 인간은 우주를 보다 과학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물론 수백만 년 동안 이어져 오던 관습을 깬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으나 인간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조금씩 진실의 순간을 마주하게 되었죠. 그리고 결국 1927년 인류의 오랜 생각이 아예 틀렸다는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지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우주가 작은 한 점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위대한 이론 빅뱅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우주가 하나의 점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수많은 과학자들의 노력 끝에 아무리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일지라도 빅뱅이 존재한다는 증거들이 발견되었고 오늘날 빅뱅은 이 우주를 설명하는 완벽에 가까운 소설이 되었죠. 물론 지금까지도 이 빅뱅을 무너뜨리기 위한 공격은 계속되고 있지만 그때마다 그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내며 빅뱅은 여전히 건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빅뱅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빅뱅이 일어나던 순간, 즉 우주의 탄생 순간에 벌어졌던 일들이었죠. 관측 결과에 따르면 빅뱅이라는 것이 일어난 것이 맞기는 하지만 정작 빅뱅의 순간 우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는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동안 베일에 감싸져 있던 우주 탄생의 순간의 이야기가 밝혀지게 되었어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이후 드디어 밝혀지게 된 우주의 시작. 사실 우주의 시작이 밝혀지게 되었다기보다는 우주에도 시작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건데요. 물론 아시겠지만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이론을 바탕으로 도출된 빅뱅 이론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인정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펜지어스와 윌슨이 빅뱅의 최대 증거인 우주 배경 복사를 찾아내며 빅뱅 이론은 정적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을 넘어 이 우주를 설명하는 가장 완벽한 소설이 되었죠. 그런데 과연 그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길래 아인슈타인이 마침내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그 이야기는 무려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이 시기 우주라는 공간은 그 어떤 곳에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죠. 단지 아주 뜨겁고 매우 높은 밀도를 가진 점 하나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대폭발을 일으키기 시작하더니 미친 듯한 속도로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기를 바로 인플레이션 혹은 급팽창 시기라고 부르죠. 이 시기를 급팽창 시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말 그대로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팽창을 했기 때문인데 이 급팽창이 일어난 시간은 무려 단 10의 마이너스 32초였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찰나라는가 뜻하는 시간이 10의 마이너스 18제곱초인 것을 생각해보면 정말 짧은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이때 팽창한 우주의 부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팽창한 우주의 부피는 무려 10의 78제곱배, 정말 짧은 시간에 일어난 어마어마한 크기의 폭발이었던 겁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질량이 모이는 곳에서는 중력 역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늘어난 중력은 시간과 공간 모두를 길게 잡아 늘어뜨리게 되죠. 쉽게 말해 중력이 강한 곳은 시간이 느려지고 공간은 왜곡된다는 것이었는데요. 정리하자면 빅뱅 직후 우주에는 매우 작은 공간에 엄청난 크기의 질량이 모여 있었으니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 시간이 정말 굉장히 느리게 흘러갔을 겁니다. 우리에겐 비록 그 시간이 10의 마이너스 32제곱초로 느껴지겠지만 만약 우리가 실제 빅뱅의 순간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실제로는 1억 년 혹은 수백억 년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이것 역시 하나의 추측일 뿐 이것을 증명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다름없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빅뱅을 다시 만드는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호주 시드니대 교수 루이스는 아주 놀라운 현상을 관측해내는데 성공합니다. 바로 빅뱅 이후 10억 년 시점에서 시간이 5배 정도 느리게 흐르는 것을 관측하고야 만 것이었죠. 연구진들은 지난 20년간 관측된 190개의 퀘이사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고 녹색광과 적색광, 적외선 등 다양한 파장에서 나온 관측 자료를 결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 우주 초기 은하에 있는 퀘이사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예측한 대로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시간 지연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에 따라 우리가 지금 우주의 나이를 138억 년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빅뱅을 겪었던 입자의 입장에서는 138억 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저 10의 마이너스 32제곱초 안에 일어났다고 생각했던 엄청난 급팽창이 사실은 매우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났을 수도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빅뱅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것이 많으며 또 연구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하였는데요. 그에 따라 연구진들은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빅뱅의 비밀을 하나 더 풀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머지않아 풀린 이 우주의 시작, 빅뱅. 하지만 아시다시피 한 점에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난다는 빅뱅 이론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이론이었어요. 그에 따라 아인슈타인은 물론 수많은 학자들의 공격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설상가상 우주의 탄생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론이다 보니 그를 증명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고 그에 따라 빅뱅 이론은 그저 터무니없는 소설로 치부될 뻔했었는데요. 하지만 다행히 빅뱅의 가장 큰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되며 빅뱅 이론은 이 우주를 설명하는 최고의 이론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죠.
그런데 왜 우주 배경 복사가 빅뱅의 증거인 걸까요? 르메트르가 주장한 빅뱅 이론에 의하면 이 우주는 분명 수학적으로 팽창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다면 이 우주는 수축하기 시작해 한 점이었던 순간이 있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점이 마치 폭발처럼 팽창하는 시기가 있었다는 것이 바로 빅뱅 이론인데, 폭발은 사방으로 균일하게 일어나므로 이때 우주에 존재하고 있었던 모든 물질들이 균일하게 퍼져야 할 겁니다. 빛 역시 마찬가지겠죠. 때문에 우주 저편에 고르게 분포하는 빛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빅뱅의 증거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 펜지어스와 윌슨이 우주 저편에 균일하게 존재하고 있던 우주 배경 복사를 측정해내면서 빅뱅 이론은 이 우주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과연 빛은 언제부터 있었고 어떻게 태어난 것일까요? 우주의 사방에 균일하게 퍼져 있는 빛의 모습이 빅뱅의 강력한 증거라면서 우리는 정작 우주 배경사의 실체, 그러니까 이 빛이 어떻게 어떤 이유로 생겨났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그랬죠. 2023년 1월 5일 피지스 오브 더 다크 유니버스에 충격적인 논문이 하나 게재되는데요. 파라메트릭 공명을 통한 광자로 중력 전환, 쉽게 말해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빛의 기원을 알아냈을 수도 있다는 논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바로 중력파에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중력파란 무엇일까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우리의 시공간은 질량을 가진 물체에 따라 왜곡됩니다. 질량이 크면 클수록 시공간은 더욱 많이 왜곡이 되죠. 그런데 이때 만약 그 물체의 질량이 변하게 된다면 그에 따라 중력 역시 변하게 될 텐데요. 어찌되었든 중력의 크기가 변하게 되었으니 주변 시공간 역시 왜곡이 더 되든가 혹은 덜 되든가 하는 식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때문에 물체의 질량 변화는 시공간을 흔들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시공간의 출렁임이 바로 중력파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중력파는 그저 아인슈타인의 이론에서 도출되는 하나의 상상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질량이 급작스럽게 변화하여 시공간의 출렁임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를 쉽게 확인하기 힘들며, 만약 그런 중력파가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관측하는 건 역시 쉽지 않았고요.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중력파는 우리 지구로부터 수십억 광년 이상은 떨어져 있는 곳에서 발생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지구로 오면서 중력파가 점점 옅어져서 측정하기가 쉽지 않았죠. 때문에 아인슈타인의 예언 이후 100년 동안 우리는 중력파를 그저 이론으로만 생각할 뿐 증명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9월 4일 라이고에서 결국 그 어렵다는 중력파를 검출하는 데 성공하고야 맙니다. 우리가 그저 이론적으로만 생각했던 시공간의 출렁임, 즉 중력파가 실존한다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이 중력파가 우주에 끼친 영향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빅뱅 이후 우리 우주는 수십 단계에 이르는 엄청난 과정을 걸쳐 지금의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감춰진 비밀들이 더 많은 상황이지만 지금도 충분히 그 과정을 많이 발견해내었죠. 그중 가장 흥미로운 단계는 바로 이 우주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급팽창하며 온 우주에 균일하게 물질을 뿌렸던 인플레이션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시기 우리는 찰나라는 순간보다 짧은 10의 마이너스 32제곱초 만에 10의 78제곱이라는 어마어마한 크기로 팽창하면서 엄청난 변화를 맞이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는 다시 말해 한 점에 모여있던 고밀도의 에너지가 넓은 공간에 균일하게 퍼지며 비교적 밀도가 낮아졌다는 말이 되기도 하는데요. 결국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질량의 변화가 생긴 것으로 이는 당연히 시공간의 출렁임인 중력파를 만들어내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발생한 중력파가 빛의 기원이라는 것이었는데요. 빛의 기원을 밝힌 이번 연구팀에 따르면 이 시기 중력파가 크게 요동치기 시작하면서 우주에 일정한 패턴을 만들어내었고, 이때 마이클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에 의해 유도 기전력이 발생해 빛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전자기 유도 법칙이란 자기장이 변하는 공간에서 기전력이 발생한다는 법칙으로, 쉽게 말해 급팽창으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한 시공간이 중력파를 만들어내었고 그 중력파가 일정한 패턴을 그리며 빛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었죠.
물론 이 역시 아직까지는 하나의 가설에 불과한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빛의 기원을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설명한 이론은 없었기에 그토록 인간이 궁금해했던 빛의 기원에 대한 실마리가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2021년 12월 25일 우주의 비밀을 풀기 위해 모인 나사, 유럽 우주국, 캐나다 우주국,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기술력을 집약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발사하는데, 이 망원경의 목표는 기존 지상 망원경이나 우주 망원경이 관측할 수 없었던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심우주 천체를 관측하는 것으로 그동안 인간이 써내려왔던 우주 소설에 고증을 더해줄 물건이었죠. 그런데 얼마 전인 1월 23일 세계 최고의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충격적인 논문 하나가 게재됩니다. 바로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지구에서 가장 먼 은하 4개를 발견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들은 지구로부터 무려 134억 광년 떨어져 있는데 무려 우주가 현재 나이의 2%에 불과했던 빅뱅 이후 4억 년 미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그토록 궁금해하던 우주 탄생의 순간을 가득 품고 있는 보물창고 같은 것이었죠. 사실 이전에도 오래된 은하를 관측한 적은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에도 계속해서 가장 오래된 은하 관측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새로운 은하들을 관측해냈죠. 이 외에도 현재 우주에는 다양한 나라와 다양한 단체들이 쏘아올린 망원경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지금도 우주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빅뱅 이론은 계속해서 검증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위기를 맞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새로운 발견과 해석으로 더욱 견고해지고 있죠.